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은퇴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정보를요, 인터넷 포털에서 많이 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죠. 왜냐하면 쓰레기 정보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별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의 조언을 받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도 잘못 안내하는 경우 있고요. 몰라서 안내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요 연금보험이나 종신보험 팔기 위해서 일부러 곡학 아세하거나 경강부회해서 맞지 않는 말을 가지고서 그 잘못된 정보를 우격다짐으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그 신뢰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나 정보 관련된 기관이 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미필적 고의입니다. 제대로 된 판단을 안 해서 검증하지 않고서 그냥 내보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황당한 건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근래에 금융감독원이라고 하는 금감원에서요, 연금 관련돼서 5가지 꿀팁을 제공한다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꿀팁이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황당한 조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것을 그대로 끌어다 써서 아마추어나 아니면 연금 전문가라고 말하는 사람들, 소위 전문가라고 말하는 종합자산관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대로 베껴 써가지고 검증하지도 않고 그 말이 옳습니다. 마치 바이블처럼 얘기하는데요. 오늘 꿀팁 5가지에 대해서 잘못된 점, 뭐 일부는 뭐 당연히 갖다 쓴 거니까 맞는 것도 있겠지만요. 잘못된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벌써 뭐 30 몇 년 전이죠. 신입사원 때 저의 일화를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을 꽤 잘 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저를 한번 점을 보더라고요. 신입사원 때. 그러더니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몇백 명이 할 일을 혼자 할 수 있는 상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동기들이요, 일부가 깜짝 놀란 것이죠. 아, 이거 농담이겠지. 아니면 말도 안 된다. 한 사람이 어떻게 수백 명의 일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반박을 했습니다. 뭐라고 반박했냐면요. 그 말은 틀렸다고 그랬습니다.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까지 몇백 명 가지고는 턱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엄청난 자만심의 발로였죠. 하지만 그 말은 맞는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제도를 만들거나 상품을 만들거나 시스템을 바꾸거나 이랬을 때 엄청난 혜택이 있는데 이것은 민주주의 다수결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수백만 명이 못하는 것을 혼자 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랑해서 좀 미안합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이 그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그 다음에 30 몇 년 전에 다녔던 그 금융기관에서요. 제가 퇴사하고 나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 10수년 전의 얘기였습니다만은 그 금융기관에 레전드 사원이 있었답니다. 3명이 있는데 저를 보더니만 아, 이분이 바로 첫 번째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래갖고 이 말은 칭찬이라는 건 알겠지만 저는 또 약간 좀 뒤틀린 데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레전드가 3명 있다는데 두 놈은 누구냐? 저랑 비교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한 것이죠. 사실상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 사람이 수백만, 수천만의 일을 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전문적 분야에서 열심히 아직도 공부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이라는 데가요, 한 사람의 인재를 잡지 못해서 망한 금융회사나 망한 재벌그룹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인재라고 하는 사람 반드시 만나야 되겠고요. 그 사람에 의해서 조언을 받아야 됩니다. 그냥 어중이 떠중이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인재, 천재, 이 사람의 조언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건희 회장님이 이런 말을 했다죠. 왜냐하면 인재라고 하는 사람, 천재라고 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교육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50%는 자질입니다. 태어난 자질이죠. 정약용이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천재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양한 방면에서. 그 사람이 언제 무슨 뭐 지금 같은 교육을 받았습니까? 그렇게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재성을 띠죠. 그러다 보니까 천재나 인재라고 하는 것은 50%는 타고난 그 성품이나 자질이죠. 그 다음에 35%는요, 놀랍게도 그 사람이 그 살아온 환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험이 되겠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15%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이건희 회장님이 말했지만 저도 동감하고요. 저는 실질적으로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면요, 처음부터 자질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재능이 중요한 것이지 열정이 중요한 것은 절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능이 좋은 사람이 열정까지 있다면 금상첨화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요, 그 반드시 옥석을 구분해야 됩니다. 옥석을 구분해서 자기한테 귀감이 되는 말을 반드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중이 떠중이의 말을 들어선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자, 금융감독원에서 연금 관련된 꿀팁 5개를 내보냈는데요. 금융감독원 여러분, 그 정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자본 특수법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기관은 아니면서 정부의 입김이 대단히 많이 작용되죠. 정부에서 그 금감원장이라든가 기타 등등 많은 사람들 요직을 전부 다 앉히죠. 그러다 보니까 거의 준 공무원 기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자본, 자본도 없이 특수법인을 만드는 경우, 일반 공사 같은 경우는 자본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무자본 특수법인은요, 바로 금감원하고 함께 한국은행 예금보호공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금융감독원은 도대체 그럼 뭘 먹고 사느냐? 그 보험, 은행, 증권 등 자신이 감독하는 기관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운영을 합니다. 객출금이라고 하거든요. 그 돈을 받아서 운영한다 이거죠. 자기가 수익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엄청나게 돈을 많이 받겠죠. 그런데 그 금융기관도 엄청난 연봉을 받지 않습니까?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제가 알기로는 그 금융기관 평균 이상의 급여를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노른자 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기관 위에서 군림을 하고 호령을 하죠. 권력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외국은요, 이렇게 정부기관이라든가 정부 출연기관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무자본 뭐 특수법인이라든가 정부의 입김이 닿지 않는 순수 민간 업체가 운영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만을 위해서 관리 감독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받았는데 과연 감독이 제대로 될까요? 객관성의 문제나 아니면 공정성의 문제가 부각될 수도 있다는 점 반드시 우리가 새겨들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요, 금감원이라고 해서 보험감독원, 증권감독원, 은행감독원 3개를 합쳐서 지금 금감원이라고 하거든요. 예전에는 따로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감원이 예전에는 소비자 보호를 잘해줬습니다. 직접 그 보험사나 은행이나 증권에 민원 제기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그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대부분 사실인 것이 인정되거나 아니면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소비자 편을 들어서 강제로 어떻습니까? 그대로 소비자한테 불이익을 주지 말고 원금을 돌려주라고 판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민원을 만약에 다이렉트로 제기하면요, 금융기관으로 토스합니다. 해당 금융기관부터 밟고 올라오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금융기관은 당연히 리젝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금융기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또 회신을 보냅니다. 그러면 하나마나 아닙니까? 결국은 그 금융기관하고 타협을 보내는데 그 금융기관 때문에 생긴 민원인데 어떻게 금융기관하고 타협을 보겠습니까? 그러면서 맨날 말을 되풀이합니다. 금융감독원은 강제 조치를 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해당 금융기관에서 어쩔 수 없다. 그렇게 하면 뭐 자기도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소비자 보호 누가 합니까? 소비자 보호원 가도 제대로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민원 걸릴 만한 사항들은요, 처음부터 가입하지 않는 것이 이제는 현명한 선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실증적인 경험에 의해서 나온 것이니까 분명히 새겨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금융기관, 금감원에서 소비자 보호를 제가 볼 때는 요즘은 등한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드는데요. 이런 금융기관에서 연금 관련 꿀팁이라고 5가지를 소개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볼 땐 금융기관에서 연금 관련돼서 전문가가 있다고 볼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에게 힘이 되어주지 못한 현실에서 또 무슨 일을 벌리고 있는 것인지, 이로써 무슨 노림수가 있는 것인지 하는 의구점마저 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연금 관련 꿀팁이라고 하는 5가지는요, 너무나도 형편없고 아니면 너무나도 당연한 말을 그냥 중개한 것에 불과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서 너무나도 황당한 그런 조언은요, 들었다가는 나중에 손해가 야기되고요, 그 다음에 재산적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했는데 내용이 너무 허접하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금감원에서 요즘 연금 꿀팁 5가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통합연금 포털에서 내 연금 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이거는 뭐 특별한 문제가 없죠. 확인을 안 해준, 그동안 안 해준 게 문제 아닙니까? 두 번째, 2024년도부터 연금 수령액 1,500만 원까지가 분리과세 됩니다. 원천 징수로 끝난다는 거 아닙니까? 과거에는 1,200만 원까지가 그, 종합과세, 종합소득세 대상이 아니었는데 1,500만 원까지 올랐고요. 그 다음에 놀라운 것은 분리과세로 종결 짓는다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종합소득세에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연금 개시를 늦춘다면 절세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과연 그런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퇴직급여의 연금 수령 기간이 장기일수록 세제상 혜택이 많습니다.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부득이한 연금저축 인출 시에는 한도와 서류 제출 기간을 확인하세요. 이거는 뭐 당연한 제도이기 때문에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연금 꿀팁 5가지 중에서 첫 번째는요, 너무 늦게 이런 정보를 제공했다는 것이 문제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뭐 특별한 꿀팁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저축 인출했을 땐 기타 소득세를 16.5% 떼는데 그렇게 떼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이 되겠는데요. 사실은 이것도 그냥 연금저축 관련된 제도입니다. 제도를 그냥 갖다 쓴 것이죠. 그렇다면은 1번하고 5번은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그 2번 같은 경우에는 1,500만 원까지 저율 분리과세 된다. 이것도 세법입니다. 세법을 그대로 갖다 썼는데 그 세법에 대한 해석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정말로 잘못된 조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꿀팁인지 정말로 황당하게 짝이었습니다. 첫 번째 꿀팁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금감원 쪽에 보면은요, 통합연금 포털에서 내 연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끔,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끔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다고 자랑하는 것이죠. 하지만 벌써 제공되었어야 하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요, 국민연금관리공단에도 나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정말로 너무 늦게 한 것이죠. 만시지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매번 공무원 관련된 일을 좀 하다 보니까요. 그런 건 아니죠. 이 공무원 관련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관공서를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을 좀 많이 좀 했었습니다. 과거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개인적으로 관공서에 가서 무슨 뭐 각종 증명 서류를 발급한다. 등본이나 초본이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의 각종 첨부 서류라는 게 있죠. 등본, 가족 증명원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요, 쓸데없는 일입니다. 발급받는 거나 증명하는 것은요, 정말로 이것은 없어져야 될 것입니다. 시간 낭비고 돈 낭비고요, 인력 낭비가 되겠습니다. 왜냐면요, 해당 기관에서 그게 필요하다면 개인의 동의 받은 다음에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만 하면 됩니다. 출력할 것도 없겠죠. 그리고 뭐 저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하면 모든 종이나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돈도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것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엄청난 자료를 막 뽑는데요. 그 자료 뽑지 않아도 되거든요. 바로 이런 것들을 나중에는 이제 한 40년, 50년 뒤에는 뭐 마찬가지로 그 통합연금 포털에서 연금 알아보기처럼 없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뒤에 그것이 그 서류를 없애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없앴어야 맞는 것이죠. 두 번째 꿀팁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부터 연간 연금 수령액이 1,500만 원까지만 수령한다. 1,500만 원 이하일 때는 저율 분리과세를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세금을 그냥 안내한 것에 불과하죠. 꿀팁이 아닙니다. 여기서 안내했다고 해서 꿀팁입니까? 원래부터 이렇습니다. 이 세금에 대해서는요. 그러다 보니까 과세 대상 금액을 연간 1,500만 원 이하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저율과세, 연금소득세가 적용된다. 3.3%에서 5.5%가 적용된다. 결과적으로 원천징수만으로 종결한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요, 만약에 연금 수령액 전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과세, 종합소득세 최고 49.5%를 매긴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분리과세 16.5%로 하는 것과 비교해서 세금이 절세되는 쪽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또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연금과세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3번에 보면요.
1,500만 원 이하일 때는 저율 분리과세로 종결한다. 3.3에서 5.5%고 1,500만 원 초과일 때는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세법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해석을 잘못해 가지고 이 해석에서 마치 절세되는 양 얘기를 한다는 것이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절세를 위해서는 연간 연금 수령액을 1,500만 원 이하로 조정하라. 그럼 뭡니까? 1,600만 원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1,500만 원 이하로 되면 절세가 된다는 것인데 절대적으로 이건 잘못된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그것은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00만 원 초과일 때는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비교해서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종합과세를 당한다는 것은요. 6.6%라든가 종합소득세 과세는요. 6.6%라든가 아니면 그 윗단계까지만 받습니다. 그런데 분리과세로 16.5%다. 노인 가구에서 연금 소득 받으면서 16.5%를 뗀다?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분리과세하고 종합과세 선택할 수 있다. 분리과세 하면 안 되죠.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됩니다. 대부분 다 그러면 환급 받거든요. 이러니까 이게 잘못됐다.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1,500만 원 이하로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환급을 못 받아요. 그렇게 된다면. 그 다음에 분리과세를 비교해서 선택한다? 말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번 이렇게 잘못된 점에 대해서 어떻게 절세가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요. 1,500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 되니까 원천징수 되니까 그냥 계산도 해보지 않고 유리합니다. 1,500만 원 이하까지 받으세요. 이런 식으로 검증도 안 하고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했더니만 그대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대로 야 앵무새처럼 따라서 말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말로 잘못된 정보인데 제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원천징수세율, 연금에 대해서 원천징수세율이라고 좀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거든요. 70세 미만 5%입니다. 5.5%가 되겠죠.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80세 미만, 70세 이상에서 80세 미만은 4.4%고요. 80세 이상은 3.3%를 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3에서 5.5% 떼면 싸다고 보는 것 같아요. 계산하지 않으니까 싸죠. 하지만 이거를 떼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된다면 환급을 받습니다. 실질적으로 3.3이 아니라 뭐 거의 안 낼 수도 있는데 그냥 떼서 끝낸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럼 엄청난 손해가 발생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1,500만 원을 원천 징수하는 경우하고 1,500만 원 가지고서 종합소득세 과세하는 경우를 한번 비교해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금감원에서는 1,500만 원 이하로 해야지 절세된다고 하는데 절세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나이에 따라서 원천 징수를 하게 되는데 80세 이상은 3.3%, 그래서 1,500만 원에 대해서 49만 5천 원을 원천 징수합니다. 그 다음에 70세 이상은 4.4%, 66만 원을 원천 징수하겠죠. 그 다음에 55세부터 뭐 70세 미만까지는 5.5%, 82만 5천 원을 원천 징수하는데 이렇게 내면 절세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절세되지 않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적게 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한다면. 과연 그렇다면 종합소득세 신고했을 때 어느 정도 세금을 내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0세 미만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5.5% 연금소득세 원천징수를 하겠죠. 과연 얼마의 세금을 내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징수액은 82만 5천 원이 되거든요. 하지만 종합소득세 과세를 한다고 하면 82만 5천 원보다 더 많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만 1,500만 원 이하로 5.5%로 절세가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연금 수입에 대해서는 비과세 소득이 있으면 뺍니다. 장애연금 같은 경우. 근데 그게 아니니까 전액 다 포함되겠죠. 그런 다음에 총 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900만 원 한도로 빼줍니다. 그렇다면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과세 대상 소득 1,500만 원 중에서 연금소득공제는요 640만 원 빼줍니다. 그렇다 보면 860만 원 남겠죠. 자, 그리고요 860만 원에서 인적공제 해야 되겠죠. 55세에서 70세 미만이다. 그렇다면은 이 사람은 인적공제, 기본공제 본인하고 배우자까지 받을 수 있어요. 150만 원씩 300만 원 받겠죠. 빼줍니다. 그러면 과세 표준은 560만 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56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세율에 보시면은 6%대 구간에 걸리게 되겠습니다. 1,400만 원 이하죠. 그래서 560만 원 곱하기 6% 한다면 33만 6천 원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액공제 7만 원 빼주거든요. 일괄적으로.
그러면 26만 6천 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다 지방소득세 10%까지 포함한다면 토탈 이 사람이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29만 2,600원만 내면 끝날 것을 괜히 원천징수로 종결 짓는다면 82만 5천 원을 내야 됩니다. 그렇다면 53만 2,400원 손해가 난 것이죠. 그러니까 1,500만 원 이하로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그 5.5%대인 70세 미만인 사람이 그 두 명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장애인이다. 그러면요, 추가 인적공제 200만 원 받습니다. 더. 그렇다면 종합소득세로 16만 600원만 내면 됩니다. 정말로 엄청나게 적은 그 세금을 내야 되는데 원천징수액 82만 5천 원 대비해서 무려 67만 4,400원 손해가 납니다. 그러니까 원천징수로 종결지면 안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장애인이 2명이다.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랬을 때는 추가 공제 400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28,600원만 그 세금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니까 원천징수만 했을 때는 82만 5천 원 대비해서 80만 6,400원을 손해를 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손해요. 1년만 버는 게 아니잖아요. 매년 손해가 납니다. 80만 원씩. 그런데 40년 동안 받았다면 얼마입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80만 원씩 3,200만 원 손해 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절세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70세에서 80세 미만인 사람은 4.4% 세금을 원천징수하겠죠. 원천징수액이 66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860만 원 기본공제에서요. 그 본인 배우자 300만 원 공제하고 70세 이상이잖아요. 그러면은 경로우대로 100만 원씩 더 받아요. 부부가 200만 원 받겠죠. 그럼 과세 표준이 360만 원 받게 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요. 360만 원 곱하기 6% 하니까 21만 6천 원에서 7만 원 세액공제 빼죠. 그럼 14만 6천 원에 10%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16만 600원만 내면 됩니다. 이 부분은요. 그런데 원천징수로 66만 원 냈잖아요. 거기 대비해서 50만 원 정도 손해가 난 것입니다. 49만 9,400원 손해가 났습니다. 그러니 1,500만 원 이하로 만들면 손해가 나는 것이죠. 1년에 50만 원씩 손해 나니까 40년이면 2천만 원 손해가 난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또 장애인 한 명이 있다. 그러면 200만 원 추가 공제되니까 28,600원만 세금 내면 되는데 66만 원 냈잖아요. 그러니까 63만 1,400원 손해가 났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2명이라면은요, 400만 원 추가 공제하니까 아예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니 원천징수액 1,500만 원 이하 원천징수액 66만 원만큼 손해가 난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1,500만 원 이하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 금방 아시겠죠? 80세 이상은 3.3% 세금을 원천징수 뗍니다. 그러다 보니까 49만 5천 원 원천징수 하거든요. 자, 그렇지만 종합소득세 한번 과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경로우대까지 포함한다면 과세 표준은 360만 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당연히 세금은 16만 600원 밖에 안 되는데 원천징수에 49만 5천 원 냈잖아요. 33만 4,400원 손해가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한 명이 있다면은 200만 원 추가 공제로 28,600원만 세금 내면 됩니다. 그러나 49만 5천 원 세금 냈으니까 46만 6,400원 손실이 또 발생됐습니다. 매년 그렇게 나죠. 장애인이 2명이라면 세금 한 푼도 없습니다만 49만 5천 원 세금을 고스란히 물어야 됩니다. 거의 50만 원인데 40년이면 2천만 원 손해가 발생된 것이죠. 1,500만 원 이하로 만들면 이렇게 손해가 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 1,500만 원 초과시 분리과세 16%, 16.5%랑 종합과세 중 유리한 거 선택하라고 하는데 이거 말도 안 됩니다. 물론 선택할 수는 있다고 보지만 이것은 선택하면은 노인성 가구에서는요, 분리과세 선택하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말을 언급할 필요가 있겠죠. 비교했을 때 종합소득세가 나이에 든 분들은 종합소득세가 더 유리합니다. 다른 소득이 없다는 가정하에서요 하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2천만 원일 때 분리과세액은요, 세금은 330만 원이나 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각자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소득 구간 6.6% 구간에 걸리니까 16.5% 뗀다는 것은요, 이렇게 330만 원 뗀다면 2천만 원 가지고 몇만 원도 세금 안 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이 훨씬 낫죠. 이렇게 분리과세 한다면 엄청난 세금을 떼야 됩니다. 이것은 잘못하면요, 그 2천만 원 연금소득에서 분리과세로 330만 원 안 내도 될 돈 330만 원을 매년 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40년이면 1억 3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안내를 한 것이죠. 물론 여기는 다른 소득이 없다는 가정하에 노인성 가구를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연금 꿀팁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연금 개시를 늦출 수 있다면 절세에 도움이 된다. 왜 도움이 될까 했더니만 바로 이겁니다. 연금 수령 시 적용되는 소득세율이 55세 이상은 5.5%고 70세 이상은 4.4%고 80세 이상은 3.4%니까 이것 때문에 연기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이미 종합소득세 산출 시 예시했습니다. 3.3을 떼나 4.4를 떼나 5.5를 떼나 세금은 거의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55세가 3.3% 받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4.4% 받기 위해서 15년을 기다리고 안 받는다? 이러면 엄청난 손해가 발생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기하면 무조건 손해가 발생됩니다.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고 동영상 프리미엄 서비스 엄청나게 멤버십 회원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혜택이 있습니다. 절세 수백억 원 이상이 되겠죠. 그 다음에 콘스탄트 김의 증여세 산수세 절세 잡서 이북 있으니까 나와 있거든요. 이미 나와 있죠. 그런데 몇천 원밖에 안 되니까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매하셔갖고요. 자, 연금을 연기할 수 있다는 소리는 뭡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연금을 받아도 쓰지 않고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기하라는 거 아니에요. 5.5% 떼지 말고 3.3% 떼게끔 연기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55세에 받지 않고 70세에 받는다면 5.5가 아니라 3.3% 뗀다. 이것 때문에 15년을 연기하라?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차라리 받아서 15년 동안 투자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투자할 경우 매년 2천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해 볼게요. 매년 4% 세전 투자 수익을 15년 동안 투자한다고 가정해 본다면 이건 뭐 충분히 가능하겠죠. 예금 저축은행이나 이런 데 예금하거나 뭐 약간 좀만 더 신경 쓰면 충분히 가능한 투자 수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15년 후에 4억 47만 원, 이자만 1억 47만 원, 원금 3억 원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본다면은요, 4억 47만 원을 받을 수 있고 15.4% 세금 뗀다면 세후이자가 8,500만 원인데요. 그렇다면 연기하지 않아도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데 연기해서 3억 8,500만 원을 손실을 보라는 거 아닙니까? 15년 동안 이렇게 황당한 조언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8% 투자한다면 5억 4,304만 원이고 세후라도 5억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15년 동안 겨우 5.5% 원천 증시에서 3.3% 조금 다운되는 것을 기대해서 5억 원 이상을 버리라고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조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금 꿀팁 네 번째는요. 퇴직급여가 연금 수령 기간이 장기일수록 세제상 혜택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년 차까지는요.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퇴직소득세의 30%가 감면된다. 70%만 내면 되고 11년 차 이후부터는 40% 감면되니까 퇴직소득세의 60%만 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세금 관련된 내용이니까 금감원이 특별히 혜택을 주는 건 아니죠. 꿀팁이 아닙니다. 특별한 팁이 아닙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퇴직소득세 그냥 내십시오. 일시금 받아서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여기서 30% 감면 40% 감면이라고 자랑을 하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만요. 결과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무조건 해지해서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요. 약간의 퇴직소득세를 물더라도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개인이 아니라 법인을 이용해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연금 꿀팁 다섯 번째는요.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저축을 인출했을 때 한도하고 서류 제출 기간을 확인해라.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말을 당연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 인출을 하게 된다면은 기타 소득세 16.5%가 과세되지만 부득이하게 인출했을 때는 3.3에서 5.5%입니다.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하는 사람도 별로 없지만 발생된다면 당연히 이거 찾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3.3에서 5.5% 부과되니까 싸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더라도 요양, 의료비 등을 의료비 사용 목적일 경우에는 세법상 인출 한도 이하일 때만 저일과세가 3.3에서 5.5 되고 나머지는 안 된다. 이런 내용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금융기관에 서류를 제출하라. 당연한 내용을 마치 꿀팁인 양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제가 전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출 한도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서 입원하고 뭐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원천징수 3.3에서 5.5 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금감원에서 권위가 있다 보니까 금감원에서 이렇게 꿀팁을 5개를 제공하니까 놀랍게도 금융기관이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 아마추어라고 하는 사람이 퍼다 나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도요, 그 검증해 보지 않고 저처럼 검증해 보지 않고요. 그냥 안내해 줌으로써 가입자한테 또 다른 손해를 입히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증도 해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교조주의에 빠진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당하는 그 어떤 선량한 가입자는 어떻습니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선량한 가입자 반드시 옥석을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자기 편의 종합자산관리사를 만나야 되고 그 조언을 반드시 들어야만 손해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잘 모르고 날뛰면서 오로지 연금보험 판매에만 혈안이 되어가지고 그 판매하고자 하는 아마추어나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말만을 믿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진정한 전문가 아니죠. 왜냐하면 이런 것도 계산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종합자산관리사, 당신 편의 종합자산관리사는 누구입니까? 없다면 빨리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러한 선동에서 벗어날 수 있고 속지 말고 재산을 불리고 지킬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항상 뭐든지 검증해야 됩니다. 전문가라면 검증의 자세를 가져야죠. 근데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떠들어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파급 효과가 대단합니다. 일반 사람이 그대로 따른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발 좀 뭔가 목적 있는 사람의 말을 반드시 곧이곧대로 듣지 마시고요. 판매를 하지 않고 진정한 소비자 편에서 그 방송을 하고 조언을 아끼지 않는 저 같은 사람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여기다 무슨 거짓을 포함시켰습니까? 당연히 계산할 거 계산했고요. 잘못됐다는 거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은 아주 조그만 것에 불과합니다. 더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또다시 속거나 아니면 선동에 당한다면 여러분은요, 복구하지 못한 엄청난 재산적 피해를 보니까 반드시 자기 편의 종합자산관리사를 두고서 항상 현명한 선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